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산뜻하셔. 기분이 좋아. 김광진 의원님의 오늘은 무엇을 입고 오실까? 오늘은 굉장히 저 무슨 색깔이라 그래야 돼요? 넥타이 보니까 네. 갑자기 칵테일 먹고 싶어졌어요. 칵테일. 모히또 뭐 이런 종류 있잖아, 완전. 아침이야. 네, 여름에 아주 박하향 막 이제 물씬 풍기는 그런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넥타이 되게 잘 매지 않았어요? 넥타이도 잘 매셨고 네. 오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매치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네. 반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랍니다. 죄송해요. 굉장히 우울해지는 아침부터 나의 성령 욕구를 자극하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얼굴 축소 수술해야 돼 지금? 성형? 미치겠다 정말. 얼굴 축소 수술은 내가 해야 돼. 됐어. 머리까지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불가능해. 내가 포기했어. 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9월 1일 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방송 중에 사진 찍고 난리야. 찍었어. 네, 막 찍혔어 우리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나 깜짝 놀랐어. 네, 뭐 하는 한 거지? 야, 이게 지금 공중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팟캐스트니까 의원님이 막 중간에 사진도 찍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말을. 19대 국회 개원했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어제 사진 잘 찍으셨어요? 어제 사진요? 예, 국회 그 앞마당에 예. 단상도 있고 뭐 그 3층 로텐더홀에서는 연주회가 있었나 봐요. 예. 국회 40주년 기념 무슨 여의도로 옮긴 지 40주년. 여의도로 옮긴 지 40주년 연주회가 해가지고 있었다고요? 뭐 국회 연주회가 저는 연자가 있는 건 알았는데 연주회가 있는 건 몰랐어. 두 가지 2층에서 장면. 연자가 있었고 3층에서 연주회가 정말 있었어요. 재밌는 장면이에요. 임태훈 소장님 너무 말씀 잘하셨는데 국회 본청 2층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로텐더홀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두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랫 계단 쪽에서 정의당 의원님들이 우측에 이렇게 쫄려 있어. 그 선거제도 관련해 가지고 정개특위 문제 있잖아요. 비례대표 축소하지 말라. 비례대표 축소하지 말라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하자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세요. 독일식으로 하자고. 예,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한 계단을 더 올라가면 굉장히 근사한 음악회가. 저 어제 국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장면이 한국의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진 면목이었어요. 장면이었어요. 어제 재밌었어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로텐더홀이라고 하는 걸 많이들 이제 들으시잖아요. 네. 우리 의원들 막 이렇게 데모할 때도 쓰고 막 어떤 공간을 쓰는데 로텐더홀이 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많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그 다 모여 있는 공간을 뜻하는 어떤 외국 말이래요. 근데 그렇게 항상 불러왔는데 이 이름을 바꾼다고. 네, 이름 바꾼다고. 예, 지금 그랬죠. 이 공모 중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로텐더홀이 무슨 홀 이게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좋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뭐 이제 이런 뜻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국회로 공모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거기 동상도 좀 이상하잖아요. 국회 안에 막 이순신 동상이 있고.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동상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있고 뭐. 왜 이런. 있는데 이승만이가?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뭐 좀 특이해요. 한국 국회가 여러 가지 그 이순신 동상도 일본 칼 차고 있다고 막 항상 그러니까요. 뭐 문제되고 그러잖아요. 일본 칼을 찬 네. 이순신 동상이 국회 안에 있어. 대한민국 국회 안에 민주주의의 심장부에 있는데 여하튼 어제 사진 촬영 다 모이셨어요? 300분이? 뭐 제가 쉬어보지 않아가지고 예. 거의 다 근데 오시기는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무슨 앞에 국회 앞에 사진 촬영이라고 단상을 이렇게 만들어놨길래 네. 저기에 어떻게 다 서서 찍지 했더니 기자들이 올라가는 백판을 의원을 위한 백판을 만든 게 아니라 네. 기자들이 서 있는 공간을 백판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진 안 찍기가 보이니까. 어려워서요. 항상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찍는 거예요. 아니 뭐 음악회 이런 거 네. 뭐 40주년 아니 기념이니까. 예산은 어디서 확보해? 국회 예산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그거 40주년인지 아무도 몰라 국민들. 모르니까 알려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민의의 정당이니까 나는 다른 형태의 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무슨 뭐 8.15라고 뭐 저기 대합창. 어디에서 합창하지 않았어요? 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건 또 왜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도 나왔어요. 8.15잖아요. 아니 그 여야 정치인들 다 가 있더만 네. 이상민 위원장도 불렀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노래 막 부르고 있는데 예, 자신의 목소리로 잘 노래했다고 아니, 뭐- 성악가가 꾸미셨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못 살겠다 내가 예. 지금 정치 현황이 네. 그렇게 여야 모여가지고 합창할 만큼 되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인데 국민들은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과정인데 저는 국민들이 그런 거 보면서 정치 혐오가 더 부치게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실상. 사실 그런데 그런 행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15 광복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해방이잖아요. 더 크게 하면 좋죠. 온 국민이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의 것들을 다- 하는 거는 다른 괜찮은데, 거를 좀 해야죠. 그렇죠. 예를 중요한 들면은 문제 제기세요. 징용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미시비시한테 니네 왜 안 하냐. 서양 쪽에는 하면서 한국 우습게 보이냐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사실상 그런 배경은 뭐 우리 김광진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암살을 며칠 전에 봤어요. 거기 보면 친일파의 부인이 담배 딱 꼬라보면서 그런 얘기하죠. 전쟁 한번 벌이지 않고 나라를 그대로 통째로 먹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 대사가 주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갖는다면 전 굉장히 나이브하게 그렇게 노래나 부르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진출을 막겠다라는 법안을 낸다든지 또는 국내 법인에 대한 재산을 동결하겠다라는 법안을 내던지 그런 압박을 하면서 그런 데 가서 합창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없고 정신대 할머니는 자꾸 죽어가 강제징용하고 또 전쟁에 동원된 징병당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 누구를 위한 국민 대합창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근데 저도 이제 정치 해보면 이런 게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도 내고 법안도 내고 상임위 활동도 하고 하면서도 또 시민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뭐 트위터 친구들을 만난다 오프라인에서 번개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국에 트위터 친구 만나고 있을 시국이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네. 분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거나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하면 지금 뭐 어디에는 단식 농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리 사진을 올리고 있어도 되겠냐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럴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또
또 A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B라고 하는 것을 다 잊고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특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요구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동 하나하나 굉장히 그 조심하게 되고 예. 내가 과연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과연 이 사진을 올려도 될까? 이렇게 괜히 잘못 또 그 예. 말을 올렸다가 괜히 또 잘못 사진을 올렸다가 이게 또 주변에 상처 주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원래 우리가 인사를 좀 가볍게 하면서 뭐 광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확 진지해졌어. 자, 두 가지 광고가 있어요, 사실은. 예. 하나는 지금 그 책상 위에 새로운 물건이 와 있습니다. 예, 뭘까요? 예, 이게 바로 뿌리마켓 신제품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뭐 견과류가 이렇게 예. 아몬드, 호두, 캐슈넛, 예. 크랜베리 맛있다. 함께 들어있습니다. 네, 신제품이에요. 이번에는 그 견과류를 새로 출시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캐슈넛을 지금 먹고 있어요. 예. 맛있네요. 네, 그만 드세요. 이게 2개 먹었어요. 방송해야 돼요. 그만 드세요.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민주 사장님들이 모아서 9월 9일 저희가 뭐 하죠? 9월 9일 저녁 7시에 1주년 기념 파티. 예, 1주년 기념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네. 민주 사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성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뿌리마켓 사장님께서는 두유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좋다. 독자는 떡도 보내주시겠다. 우리 그날 떡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네. 떡 그 제가 김이 순천 떡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맞아요. 시루떡을. 예, 아이고. 순천 시루떡 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임태훈 소장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네, 무슨 따끈따끈한. 그래 비닐봉지에 넣어둔 네. 그거 막 검정콩과 건포도. 그 얘기했잖아요. 백설기. 네. 근데 그걸 그 방송 듣자마자 그날 바로 전화가 온 너무 거예요. 감사하다. 네, 듣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떡을 보내주시겠다고. 근데 그분 회사 바로 앞에 떡집이 있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떡집을 보는 순간 떡이라도 보내야겠다. 너무 공짜로 듣는 게 미안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미안하신 분들은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역시 감각 있어. 정치인이야. 아니 10만인 클럽도 가입하시고요. 네. 군인권 센터 후원해 주세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김광진 의원 재선을 위해서 네. 정치 후원금? 정치 후원금 좀 내세요. 좀 제발. 그래요? 그거 10만 원은 다 돌려받- 공제돼. 그래, 돌려받아요. 좀 제발 좀 내. 그래 정치가 발전하지.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개미들이 돈을 많이 내는 게 좋겠어요. 기업이 뒷돈을 주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개미들이 돈을 개미들이 내야 많이 되죠. 내야지 그 낚싯줄로 인해서 김광진이라는 정치인이 딴짓을 못해. 딴짓 못하게끔 우리가 다 그냥 실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우리가 아바타를 하는 거지. 의원님 이러면서 막 잡아당기고 의원님 그러면 잡아당기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정치 후원금 10만 원씩 내면 돌려받거든요. 저도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임태훈 소장님도 내시고요. 다 네. 냅시다. 섀도우김 내. 저도 냈어요. 저도 냈는데. 냈어요? 김광진 의원님한테 네, 냈어요? 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의원님이 우리 또 오늘 9월 9일 얘기하다 보면 계속 돌아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떡 얘기하다가 완전히 네. 이게 아줌마들의 수다인데 떡은 난 돌려야지 아줌마- 마시고 후원금 내야 맛이야. 후원금은 내야 내 맛이야? 여러 군데 내야 맛이야.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아줌마는 나 하나인데 아저씨들 하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아줌마 수다에 빠져 계신지 몰라. 그러게요. 여하튼 9월 9일 핵심은 9월 9일 저녁 7시 서울 글로벌 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예. 그 지하철역으로는 지하철역으로는 종강역, 예. 1호선 종강역에 내리시면 되고요. 신청 어디로 하느냐?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오시면 그리고 팟빵 저희가 게시판에 그 공지사항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신청자가 꽤 늘었어요. 그런데 김광진 의원님 만나러 오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인기가 난 되게 많은 줄 알았더니 뭐 아니더라고. 숨어있어? 제 지지자가 다 사이버 지지자예요. 자 댓글 부대밖에 없어가지고 오프라인에 등장을 못하는 우리 아니, 요원들만 있어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랑 싸우더니 사이버만 됐다 키워놨나 봐. 그러게요. 네. 네. 사이버 좀 댓글 자 부대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의 지지자 여러분 이 후기 게시판에 저를 보러 오겠다라고 좀 남겨주세요. 지금 83분이 신청하셨는데 나머지 한 20분 정도를 김광진의 지지자로 좀 채워주셔야 제가 잘리지 않고 아니, 나는 계속 될 수 나는 있습니다. 지지자 없나 봐. 네. 아, 임태훈 소장님 지지자 그러니까.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얼른 절 보러 20명이 오면 3개월은 연장해주겠다 약속하십시오. 네. 임태훈 소장님하고 또 김광진 의원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분들이 20명 되면 석 달 연장. 아 진짜? 아니 얼마 전에 그 저희 지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 언제 잘릴까? 아니 헬스클럽 갔는데 네. 그게 이제 목욕 사우나에서 이렇게 몸을 푹 담그고 있는데요. 누가 네. 옆에서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라고 했더니 혹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아니세요? 이런 거야. 그 목욕탕에 알아보는 거 좀 쪽팔리거든.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네 그랬더니 이제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그 거기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좀 제발 좀 이거 들으면 오세요 좀. 네. 그런 분들 환영해요. 네. 해병대 출신. 목욕탕에서 아는 척하지 말고 좀 제발. 옷 입고 만나요. 그니까 목욕탕에 그 쪽팔리는 네. 얼굴 붉어져. 여하튼 자 9월 9일 저녁 7시 서울 글로벌 센터 네. 9층입니다. 예, 국제회의장에 오시면 우리 그 양꼬치 사장님, 풍무 양꼬치 사장님께서 꿔바로우 100인분을 보내주신대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배불리 드시고 재밌게 공개 방송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꿔바로 100인분을 그거 튀기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네. 그 소스와 함께 굉장히 정성 들여서 보내주신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분들의 힘으로 팟짱이 그 1년간 이렇게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세요. 예. 네, 굉장히 잘된 선택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더 두려운 건 그분이 항상 외국을 나가시면 뭔가 일이 터지는데 이번에는 국내에 아무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그 취임 초에 윤창중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나가시면 왠지 불안해. 누군가는 사고 치지 않을까.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꼭 사고가 발생하니까. 근데 이번에 짧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굉장히 경색된 국면이었어요. 8.25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촉즉발의 위기였고 지뢰 도발 사건이 결국에는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가 팽배했다가 그래도 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제 중국까지 가고 이런 건데 지금 보면 북중 관계는 최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외교라고 하는 것에 외교가 사실은 뭐 실리를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주권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 원칙이 저는 뭐 야당 의원이고 뭐 성향이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게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과의 관계든 일본과의 관계든 중국과의 관계든 대북 관계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그때그때 그냥 상황에 맞춰서 변동이 되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또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상대국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저 발언의 진위가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 베이징에서 상당히 많은 그 외국 기자들이 한국의 송민순 차관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동북아 정세 주도권을 한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일부. 그러니까 미국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는 완전히 뭐 그 원어대매 국가에 불과했고 사실 동북아 평화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국, 중국, 그다음에 북한, 미국 이렇게 4강이 이제 핵심적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외교 주권을.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동북아 정세에 굉장히 이번에 이제 남북 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대북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해서 좀 평화 주권을 우리가 좀 쥐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 이번에 중국 가면 뭐 최룡해? 최룡해. 예, 뒷줄에 앉죠. 박근혜 대통령 뒷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을 안 만나더라도 누굴 좀 만나서 네. 고위급 회담을 약간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외교 전략도 좀 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 정권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색깔 시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때처럼 북방 외교를 열었잖아요. 사실상 당시에 네, 그렇죠. 뭐 소련하고도 중국하고 수교하고 뭐 이러면서 북방 외교를 열었듯이 제2의 북방 외교를 열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 정부가 그걸 해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왜냐하면 임기가 절반이 이미 지나왔고 네. 일정 정도 레임덕이 이제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걸 때문에라도 타겟책을 마련하기 위해 뭔가 극적 효과를 노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정략적인 자기네들 기반을 또는 총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끔 향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또는 자기네들 정권이 재창출된다 하더라도 이건 여야 관계없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대북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는 사실상 남북관계를 지속 가능한 발전 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읽고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걸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외치가 국내 정치에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극적으로 뭐 이를테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뭐 좀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한다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그 국내 정치가 어려울 때 남북 관계를 극도의 대립 긴장 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뭐 다른 모든 이슈를 삼키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근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제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근데 그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남북 간의 대화의 국면을 가지고 잘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칭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도로 어쨌든 몇십 년 만에 MDL 이남의 지뢰 매설로 인해서 우리 군 장병 2명이 다리를 잃게 되고 또 실제 포탄도 날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쪽 지역으로 먼저 그쪽에서 쏴서 왔죠. 이것에 대한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아무런 책임이나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해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냥 협상이 잘 끝났다.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걸로만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당장 혹은 오늘 이 시간에라도 또 지뢰가 터지면 협상만 잘해서 남북관계가 또 다시 그 고위급 접촉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 군대는 왜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군은 군 자체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계속 문제 제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소위 엠바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표의 시점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계속 던져줘서
국가 기밀인 것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브리핑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방부 공보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예, 저희가 여러 뭐 번 잠수함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총 몇 개가 북한이 있는 것인데 몇 개가 지금 추적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그다 이런 오보라는 거 것들을 아니에요? 예, 전부 다 그냥 브리핑 해버리고 네. 그러면서도 국방장관이 내용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슈라고 하는 것들을 흘리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동시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북 관계, 특히 이제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군사 문제는 사실은 국방부가 컨트롤 타워여야 되는데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 전부 틀어지고 예. 정보 통제를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국방부가 존재감이 없는 거죠. 왜 존재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국방부 기본적으로 장관의 존재감이 그렇죠. 굉장히 존재감도 떨어지죠. 없고 그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징은 장관들의 존재감이 없어요. 이름조차도 국민들이 잘 얼마나 모르거든요. 존재감이 없냐면요. 네. 지난번 국방위원회 회의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김관진 실장과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나갔는데 최종 협상문에 대해서 군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견 개진을 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언제 받아보고 국방부에 컨펌이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장관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나요? 새벽 2시에 기자회견으로 발표할 때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곤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이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국회 나와서. 그 그죠? 아, 협상문에 진짜 창피하다. 군사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겁니까? 그건 네. 그냥 청와대 안보실장이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럼 군령권하고 군정권을 전부 다 청와대에 김관진 주지? 실장이 가져가지 그러니까요. 국방장관에게 왜 줍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이 상황 정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국방부 예하 각군본부 합창까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BH에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보 라인 따로 놀고 군정권 따로 놀고 다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럼 뭐 심지어는 뭐 전직 장관이 전화해서 한민구 장관한테 막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밖에서 너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뭐라고 한대요? 한맹구라 그런다. 한맹구, 예, 한민구가 아니라 예, 그렇게까지 격하게 표현했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들렸어요. 전직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관이 인사권 행사하는데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뿐만 아니라 지난번 왜 공군 참모총장 네. 그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 게 뒷배가 김관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인사뿐만 아니라 작전, 뭐 군정권까지 모두 지금 굉장히 잘못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공보 라인이 사실상 장관 눈치 보지 않는 것들.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공보 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보 라인 그러면 대변인만 보이는데요. 네. 이게 각군본부에 있는 정훈병과까지 다 관장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 이 정훈 라인까지도 결국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실제 그 잠수함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국방부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 김민석 대변인이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냥 풀어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석 대변인은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왜 그 내용을 브리핑해야 됐었던가. 장관이 정말 몰랐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장관도 모르는 걸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그럼 과연 김민석 대변인은 누구한테 누구 얘기를 듣고 이런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기자들 내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를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잠수함 특히 그거는 군 작전 관련된 거고 사실 군사기밀을 우리 스스로 다 공개한 경우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 문책도 없다?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팽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부 기자실 안에. 통상적으로 대변인이 장관이 바뀌면은 이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김장수 장관 때 있던 사람이 계속이죠. 계속이잖아요. 지금 예. 3대에 걸쳐서 지금 장관을 모시고 있거든요. 장관은 바뀌는데 그쵸. 대변인은 그대로야.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누가 실세냐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장관이 실세가 아니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중체대한 안보 상황에서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장병들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모양새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적대적인 부분을 곧 내일 전쟁 날 듯이 그렇게 비상을 걸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런 방구너치 말도 없이 저쪽이랑 협의도 없이 언론 통해서 알았다. 이게 도대체 잘된 협상인지에 대한 부분도 재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요. 우리가 북방외교에서 평화통일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국가 통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그 예산을 용인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연간 40조를 사용합니다. 40조. 네, 그러니까 늘었어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해주는 것에 대한 것을 반영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첫 번째 의제에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의제에서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넘어가지 못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다른 정부 부처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반드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어찌됐든 전쟁보다 평화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그 어쨌든 합의서를 썼어요. 남북 간에. 합의서는 쓴 적이 없습니다. 합의서가 아니라 뭐 공동 보도문이라고 하고 접촉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합의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두 명이 동시에 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서로 양해한 합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근거한다면 사실상 그 우리가 확성기도 끄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그 전시 체제를 해제하기로 하고 뭐 이런 양측에 이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뒤이어서 바로 우리 국방부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수작전 얘기하면서 소위 이제 그 북한은 좀 우리랑 다르잖아요. 거기는 사실 왕조 체제 비슷해가지고 1호 범죄라는 게 있대요. 김창수 원장에 따르면. 그래서 그 국가 원수에 대해서 모독하면 그 어떤 이유로도 그거는 다 처벌받아야 되고 다 돌격 앞으로 해서 신성모독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한국도 하잖아요. 박내군 소장 잡혀갔잖아요. 박내군 소장 잡혀갔죠. 1호 범죄네. 그것도 1호 범죄야? 네, 그럼요. 그러네. 우리나라 1호 범죄는 없지만 비슷한 형태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어찌됐든 굉장히 오랜만에 그 조성된 평화의 국면에서 그렇죠. 평화의 국면에서 이거를 쪽박 깨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게 의도된 발언인지 어떤 건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의도된 발언이어도 잘못된 일인 것이고 의도되지 않았다면 고위 정무직의 장차관까지 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국방차관이 지금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건데. 그렇죠. 물론 작전 개념은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그 예가 있었고 네. 소위 이제 그걸 용어를 바꿔서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휘부 공격 이제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걸 아예 용어를 바꿔서 거의 이제 김정은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게끔 해버렸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 보면 하나는 첫 번째는 지금 이번 도발의 재응사에서도 나왔지만 김관진 장관이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끝 부대론입니다. 그러니까 창 끝에 있는 부대가 즉시 공격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도 고사포가 날라왔지만 이게 실제 지금까지도 이 포탄을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잖아요. 찾을 수도 없고 진짜 날라온 건지 아닌 건지를 현장에 있는 일선 부대원들이 뭔가 폭격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앙의 군단급이나 혹은 그 이상의 감시 장비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해줘야 되는 것인데 말로만 창끝 부대론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 응사하라라고 하는데 실제 그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즉각 응사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지휘부 공격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말 그대로 전쟁을 불사할 만큼의 결심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한 정도의 상황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계속 국방부는 말의 성찬만 해요. 뭐 하나만 하면 우리가 전 군을 동원해서 뭘 할 것 같이 하지만 실제 그게 불가능하고 미국의 협조가 다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한 것이 그동안 동의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전례로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들이 말 그대로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북한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북한의 군사작전을 어떻게 혼란시키고 문제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껌뜩하면 10월 공격 예상이 된다. 네. 뭐 몇 월 달 위기론이 있다. 전승절 뒤로 아마 또 북한이 뭘 공격할 것이다. 예.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또 미사일을 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고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백승주 차관이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미사일 뭐 발사 있을 거다. 전략적 도발이 핵실험도 있다.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 아니 핵실험이야 언제든 할 수야 있겠죠. 근데 그게 뭔가 곧 예정된 것처럼 네. 그 언제든이라고 하는 것이 1년 후든 10년 후든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그게 원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준비가 다 99% 돼 있어가지고 김정은이 결심만 곧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한 때에 그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고 국정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되면은 괜히 언론에 제보 하나 해가지고 국정원 발로 기사를 내잖아요. 네. 이런 것들 오보도 많습니다. 오보도 많죠. 뭐 네. 죽었다는 사람이 엊그제 회담장에 나타나가지고 황병서 회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종대 편집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귀신하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국내 정치형으로 이용하려고 언론에 소위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흘리고 그걸 막 다 받아서 대서특필하는 이 시스템 이거 조금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언론 등에도 그렇고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당 관계자에 의하면 네. 혹은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말 쓰는 거 원천적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관계자 발로 기사 쓰는 관계자 발로 기사 굉장히 쓰는 거. 비겁한 태도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진짜 그 관계자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지 못하는 건데. 되게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관계자가 3명 나오면 그 3 중에 하나는 본인이야. 그렇게 기사 쓰는 기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와 별도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분석 포인트 중에 하나로 봐야 될 점은 보수 내부에서도 여론이 좀 갈린다. 이를테면 하나는 이제 평화론부터 극단주의론까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편 등에 나와서 뭐 7.1 전쟁론, 5.1 전쟁론 뭐 이렇게 뭐 북한 괴멸론 이렇게 주장하는 파부터 해서 평화 통일 어찌됐든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합리적 보수까지 이 다양한 의견들이 착종돼 있으면서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막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수 진영 내부 안에서도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착종돼 있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종편에 나와서 얘기하신 분들 절반 이상이 약판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보수적인 군사 전문가인 양욱 위원께서 정말 보다 못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어요. 네. 이 약장수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마치 내일 전쟁 날 것처럼 부추기는데 이분 입장에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지식인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종편에 나가지 말자. 격 떨어진다. 너무 이 수준 낮은 진행과 이 좀 품격이 떨어지는 언행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모함하거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많아가지고 그 지식사회에서는 종편 나가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뭐 777 사령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SI를 첩보를 듣고 합참의 결과 보고를 날마다 듣는 국방장관도 그 회담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0년 전에 탈북했던 어떤 분이 그분은 그냥 회담의 내용을 다 알아.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전쟁이 진짜 날 것 같으면요. 벌써 이제 그 각 대학병원급 하고요. 2차 진료 기간은 중환자를 제외한 환자들은 다 퇴원시킵니다. 왜냐하면 베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추긴다고 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공이 자기 체제를 공고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상황은 적대적 공범자들의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불협화음을 합창으로서 연결시켜서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또 발발할 것 같았으면 여러 차례 그러한 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상에서도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국민들이 먼저 공항에 빠져나가세요. 네, 기업인들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체제 자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떠한 기득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다. 전쟁은 박근혜 혼자서 결정할 수도 없고. 특히 전쟁 나면 남한 피해가 훨씬 커요. 사실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렇지만 다만 이것은 안보상업주의로 보수 진영이 끊임없이 활용하는 점들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대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상 들어요. 이번에 그 긴장 고조를 통해서 드러난 게 우리 작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며칠 동안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밀고 올라가는 방식의 박정희 때 만들어놓은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프레임이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저는 국방부가 이런 거부터 좀 손질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40조 가져가면서 맨날 안보 강화하자는 얘기하면서 처음엔 그냥 밀린대. 그러면 도대체 이승만 때 도망간 것도 짜증나 죽겠구만은 지 혼자 라디오 틀어놓고는 대구까지 도망갔잖아. 그래서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대전까지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이런 안보 장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자, 어제 개원했잖아요. 예. 이제 새로운 마지막 국회인데 국회 분위기가 좀 어때요? 의원님 뭔가 좀 19대 마지막 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또 남다를 것 같아요. 그죠? 예. 의원님도 좀 준비를 세게 하셨나요? 세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19대 국회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 국회일 것이고 저로서도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평생에 있을 마지막 국회가 될지 계속 더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국방위원으로서도 보면 재선에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꼭 국방위를 다시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방위로서는 마지막 국회가 될 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데 아마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생각이실 것 같아요. 법안들도 많이 내놨고 또 그동안 사실은 3년간 국정감사에 지적했던 문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가장 특성이기도 할 것 같은데 하나의 동네 축구 같은 거죠. 하나 이슈가 터지면 거기로 우 달라들었다가 또 이슈가 터지면 또 우 달라드는 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어떤 것들은 금방 또 잊혀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국정원의 RCS 이런 거 가장 최근의 이슈인데 어떻게 흐지부지 됐는지도 모르게 끝나요. 정윤의 십상시 이런 문제. 그것도 그 십상시들은 아직도 문거리 관련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또 잠잠하게 그중에 한 명은 나와서 여의도에 회사 차렸어요. 아 그런가요? 그만두고 회사 냈어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정윤의 게이트도 위원이었고 RCS도 위원이고 다 한데 네. 세월호 국조특위도 세월호 국조도 하고 네. 군인권 특위도 하시고 군인권도 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하여튼 근데 이것들에 대한 결과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국방에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수통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비행기 문제 제기도 하고 예를 들면 1,000원씩 내고 쓰는 세탁기, 건조기 이런 얘기도 쭉 해왔는데 그리고 전화. 예,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중간중간 체크를 못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수통은 다 샀어요. 전 군에 샀어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 말을 해. 야 트위터에 막 와요. 너 수통 다 바꿨다더니 나 입대했는데 휴가 나왔는데 아직도 그거 쓰고 있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바뀌었겠거니? 라고 생각한 거죠. 돈을 다 줬으니까. 그리고 물건 다 샀으니까. 창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남은 새 걸 쓰고 지금은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왜 전쟁 나면 새 걸 써요? 몰라요. 차라리 전쟁 나면은 그냥 구닥다리여도 사람들이 쓸 것 쓰지. 근데 그거 있다 그러지.
예를 들면 세탁기도 신상 나오면 바로 써야지 무슨 이게 소리야. 말단 권력까지 안 내려가는 겁니다. 예, 이게. 세탁기도 다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급이 안 됐대. 그래서 알아봤더니 창고에 처박혀. 아니 창고에 처박힌 게 아니라 입찰하는 회사랑 둘이 뭔 짝짝꿍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입찰이 불어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1년이 날아가 버린 거죠. 미치겠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문제 제기했고 예산 세운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그 100개 건이 한 건데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해왔던 거 소소하지만 좀 챙겨보자. 예를 들면 PX 라고 GS 들어왔잖아요. PX에 민영화 돼가지고 그래서 돈 비싸게 받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챙겨봐서 실제 돈 할인해 줬는지 확인해보자 하고 엊그제 확인해보니까 41% 정도 할인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 저거 군인권 보호관 도입 법안 그런 거 챙기셔야죠. 그래서 법안으로 한 것들도 앞으로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 조금 더 올해는 정말 제가 국방에 3년 있으면서 첫 해 노크 교수는 두 번째 사이버 사령부 세 번째 방산비리 세 가지였었는데 이슈가 그런 이슈 메이킹 되는 뭐 스타 국감 스타 이건 노리지 말고 정말 삶을 바꾸는 것들 그동안 해왔던 것들 한번 정리해 보자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국회가 되니까 뭔가 좀 결산하는 분위기, 4년을 결산하는 분위기로 의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역구에 가 계셔. 국감보다는 지금 어찌됐든 내년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국회 잘 몰라요. 안 간 지 오래됐어. 나 동네에 있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국감 언제부터 하죠? 국감이 이번에는 기간은 길어요. 근데 추석이 끼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쉬었다가 하니까 뭐 앞에 일주일 뒤에 일주일 이렇게 해서 9월 한 10일부터 날짜로는 10월 한 15일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터트릴 거 있으세요? 칼 갈고 있는 거? 뭐 있겠죠, 당연히. 그 인권 관련해서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군인권 보호관 제도, 군인권 보호관 제도 그리고 소위 옴부즈만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그리고 이제 그 군사보험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제 법률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진료권 문제라든지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 이제 법안이 줄줄이 이제 그 국회에서 지금 현재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졌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통과돼야 내년에 빠르면 2, 4분기 늦으면 3, 4분기에 군인권 보호관이 그 국가인권위원회 충원돼서 지금 황영철 의원 법안으로 하면 40명의 직원이 증원이 되고 차관급 1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이제 증원됩니다. 총 11명의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13명으로 정원이 늘어나고 군인권 보호위원회가 소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밑에 군인권 본부가 만들어집니다. 국장급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정군에 있는 어떤 인권 침해 사안을 부대에다가 통보하지 않고 불시 부대 방문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도 이게 과태료가 2천만 원 정도 물리게 되는 되게 센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지만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윤일병 사건들을 막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꼼꼼하게 다 좀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국회에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국회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뭔가 벌칙 조항이 없으니까 인사청문회를 해도 자료 안 내놓고 국정조사를 해도 자료 안 내놓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헌법기관들이 전부 모이셔서 이런 좀 큰 틀에서의 문제들은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좀 처리를 해서 좀 어벙하게 깨지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아니 좋겠다. 의원들 어벙하다 그러다니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너무 황당하게 이게 막 밀리잖아요. 예, 문제는 저 이제 인사청문회를 저러고 해도 꽤 많이 해본 편인데 청문위원으로 그게 법의 문제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벌칙 조항이 있다 손 쳐서 지금도 벌칙 조항은 있죠.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안 나오면 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고 뭐 한 건데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임의로 수사는 못하는 거죠. 아무리 벌칙 조항을 해도 벌칙 조항이라는 것이 해봐야 뭐 부과하지 않으면 벌금에 뭐 처하도록 한다 뭐 이런 건데 과태료 부과인데 문제는 이게 벌칙 조항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공직에 오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건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성의의 문제죠. 성의. 그러니까 아니요. 성의도 아니죠. 말 그대로 그 정도의 단계에 오르려고 하면 아주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직에 올라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뭐 법적인 그 조항도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만은 더 큰 것은 국민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 상식이다. 왜 안 내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공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저도 19대 국회 출발할 때 김광진 의원님 정말 풋풋하게 걸어서 국회 그 잔디밭 걸어오시던 장면이 저는 이렇게 눈에 선한데요. 하여튼 그분들이 어느덧 이제 3년 차 넘어서 이제 내년 선거 준비하는 시즌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또 개인적으로 감회가 깊네요. 20대 총선엔 과연 어떤 분들이 올까?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저는 좀 의원의 전문성들이 발현될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 축구식으로 뭐 하나 이슈에 따라 전부 뭐 한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주 무슨 오케스트라처럼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정부를 단도리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신문 사설에 대한민국 국회가 인턴 국회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말이 딱 국회.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인턴 국회. 아이 누군지 장명 잘했네. 예. 자, 레지던트 국회로 전문의 국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의원님 없으면 어떡하지? 몇 시야죠? 저녁 7시입니다. 제가 9월 9일 날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을 땡땡이 치고 현장에 가니까요. 김종대 편집장님만 보러 오지 마시고 저를 보러 많이 좀 와주세요. 그때 누구누구 오세요? 네? 출연진이요. 고정 출연자분들 다 오시고요. 특별 손님도 있어요. 명진 스님이 오십니다. 명진 스님이 하한 거 끝내시고 수행을 끝내신 수도자가 그날 엄청난 독서를 하시지 않을까? 우리 저기 말 별로 못할 것 같은데 명진 스님이 하한 거 들어가면은 이 무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냥 쌓여 있겠어요. 그냥 와장창 풀어놓으실 것 같아요. 기념품 추첨 있습니까? 예, 기념품요? 기념품 없는데. 그런 거. 떡하고 꿔바로면 됐지 뭘 또 바래요. 뭐 준비해야 돼요. 뭐 또 있어요. 고정 출연자들이 하나씩 그 선물을 내고 기념품으로 받아가는 뽑기에서. 고정 출연자들 회의해야 돼. 아니 올 때 하나씩. 아니 그냥 자기의 애장품. 가져오기.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 줘요? 애장품 그날 하나씩 들고 오면 되죠. 들고 오는데 그러면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그 많은 사람에게 들어올 때 번호표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뽑으면 되죠. 그거 뭐 어려운 재미없다. 그건 재미없고요. 그날 뭘 방식. 하나 특장점을 하고요. 김광진 의원님 그날 뭐 특별히 뭐 하나 보여주신다면서요. 저요? 네. 뭐 하나 준비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날 오신 분에게만 한해서 특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김광진 쇼. 좌석이 전부 다 저기 만석이 됐을 경우. 네. 만석됐을 경우 김광진 쇼. 아니 만석이 된 건 필요가 없어요. 절 보러 와야 돼. 만석됐는데 김종대만 보러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김종대하고 그럼 뭐 이마에다가 뭐 김광진 써붙이고 와야 돼? 해서 다 정의당 입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 김광진 대 김종대 배틀 이거 재밌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